동궁, 짐승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했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덕을 주고받는 게 인지상정이니라. 그런 것을 아는 내가 짐승을 발로 차다니. 이런 포악성은 내가 성장의 보위에 오른다면 틀림없이 백성들을 천대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요즘 조선 왕조 500년 야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폭군으로 잘 알려진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과 11대 왕 중종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책안뜰과 함께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양의 바람둥이. 연산군은 19세 때인 12월에 성종이 병사하자 그 이듬해 1월 29일 창덕궁에서 즉위식을 가졌다. 이때 인수대비와 인해대비, 예종왕비를 대왕대비로 대행왕비 윤씨를 왕대비, 세자빈 신씨를 왕비로 승격시켰다. 왕위에 등극한 연산군은 조선 10대 임금이다. 연산군은 왕세자 시절 생모가 있었지만 자신만은 그것을 모른 채 성장했다. 그 후 자신의 어머니가 사약으로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즉 인수대비가 생존해 있을 때 대궐안의 그 누구도 왕세자 연산군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만약 그 말을 발설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목을 베겠다며 철저히 감시했기 때문이다. 왕세자는 고집불통으로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듣지 않았다. 하지만 부왕 성종에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했기 때문이다. 성종이 사슴을 잡아와 대궐에서 기르고 있었다. 이 사슴은 영리에 사람을 잘 따랐다. 어느 날 왕세자가 부왕 성종에게 문안오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사슴은 뛰쳐나가 왕세자의 손과 얼굴을 핥았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왕세자는 사슴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일격의 사슴은 나뒹굴었다. 왕세자의 이런 행동에 성종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중신들까지 놀랐다. 그것은 사슴의 부상이 염려스러워서가 아니라 왕세자의 포악한 행동 때문이었다. 성종은 진노한 표정으로 왕세자를 꾸짖었다. 동궁, 짐승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했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덕을 주고받는 게 인지상정이니라. 그런 것을 아는 내가 짐승을 발로 차다니. 이런 포악성은 내가 성장의 보위에 오른다면 틀림없이 백성들을 천대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성종의 책망을 가슴 아프게 여겨왔던 연산군은 보위에 오른 이튿날 가장 먼저 사슴을 죽였다. 연산의 포악성을 이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왕세자의 스승으로 조지서와 허침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성격이 정반대였다. 조지서는 강직한 성격으로 포용력이 없었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왕세자를 매번 닥달하고 꾸짖기만 했다. 허침은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었는데 왕세자가 공부에는 마음이 없음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어느 날 조지서는 수업 시간이 되어 왕세자 방으로 갔다. 왕세자는 없고 벽에 대성이는 허침이요 대소이는 조지서다 라고 적힌 글씨를 보았다. 불같은 성격의 조지서는 사표를 내려고 했지만 왕세자의 허물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참았다. 왕세자가 보위에 오르자 조지서는 자진하여 창원 군수로 갔지만 얼마 후 사직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지족정이란 정자를 짓고 여생을 즐겼다. 그러나 연산군 10년 갑자사화에 걸려 극형을 당해 강물에 버려졌다. 허침은 우의정과 자의정까지 벼슬하면서 일생을 마쳤다. 왕세자는 어려서부터 글보다 여색을 밝혔는데 13살에 세자빈을 맞았지만 젊은 궁녀들을 유혹했다. 더구나 16살 때엔 광린의 딸을 세자궁으로 맞이했다. 황음의 싹은 이미 이때부터 트고 있었던 것이다. 파리 목숨의 유생들. 성종이 승하한 3개월 뒤
연산군은 설릉이 올릴 지문, 죽은 사람의 이름과 생물 연대와 행적과 무덤이 있는 곳과 좌양 등을 적은 글을 읽고 있었다. 그 지문엔 판봉 상시사 윤기무란 이름과 패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연산군은 승지를 불러 궁금한 것을 물었다. 대행왕의 지문에 윤기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승지는 얼굴이 벌개지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의 이런 행동은 윤기무가 패비 윤씨의 친정아버지이며 연산군의 외조부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하된 도리로 임금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승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엎드려만 있었다. 그러자 답답한 연산군은 소리를 질렀다. 빨리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도대체 윤기무가 누구냔 말이다. 연산의 호령에 승지는 하는 수 없이 말문을 열었다. 윤기무는 패비 윤씨의 아버지입니다.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전하의 외조부가 되는 분이옵니다. 뭐라고? 윤기무가 과인의 외조부라고? 과인에겐 외조부가 따로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째서 그가 과인의 외조부란 말이냐? 승지는 더 이상 비밀을 지킬 수가 없게 되자 패비 윤씨의 모든 비밀을 연산군에게 낱낱이 고하고 말았다. 지금 과인의 생모가 생존해 계시느냐?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때 승지는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연산군은 생모 윤씨가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에 슬픔이 앞섰다. 그날 이후부터 술로 심신을 달래다가 인수대비를 찾아가 생모가 폐위된 까닭을 물었다. 폐위된 것은 본인에게 그만큼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오. 그는 인수대비의 말을 의심했다. 또한 사원부나 사관원이나 홍문관의 유생들이 윤씨의 행실에 대한 잘못을 지묘에게 상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유생들을 단칼에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유생들이 미었고 이에 조지서가 표적이 된 것이다. 이 당시에 서자 출신의 유자강이 있었다. 그는 세조 때 강순, 남이 장군과 함께 이시애를 정벌하여 공적을 남겼다. 그렇지만 적자 출신 강순과 남이는 1등 공훈을 받고 서자 출신 유자강은 2등 공훈을 받았다. 이때부터 유자강은 사회제도 때문에 서자 출신으로선 출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불만을 품었다. 이를 계기로 유자강은 남이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원록격인 강수는 풍부한 전쟁 경험 등을 생각해 1등 공훈으로 인정해도 되지만 남이 장군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재주까지 부족했지만 문벌로 1등 공훈을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더구나 남이 장군이 병조 판서로 진급되어 뻐기는 모습에 유자강은 눈이 뒤집힌 것이다. 어느 날 남이 장군이 대궐에서 숙직을 하고 있을 때 혜성이 나타났다. 그러자 남이는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나타날 징조다 라고 말하자 유자강이 엿듣고 역모를 획책한다고 모함했던 것이다. 이로써 남이는 유자강의 모함으로 예종이 즉위한 1468년에 체포되어 정승, 강순 등과 거여령, 죄인의 다리를 2대의 수레에 한쪽씩 묶어서 몸을 2갈래로 찢어 죽이던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모함을 알고 있는 전필제 김종직과 백성들은 유자강을 소인배라고 했다. 김종직이 함양 군수로 재직할 때 동원에 유자강의 시를 새긴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보자 소인배의 시라며 떼어내 태워버렸다. 이런 사실을 소문으로 들은 유자강은 화를 냈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 속으로 앙심을 품었다. 김종직은 왕세자 연산군의 사나운 눈을 보고 나라를 망치겠다는 인물로 판단,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했다가 성종 23년 8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자 유자강은 자신을 폄하한 김종직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그의 제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때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벼슬을 맡고 있었다. 더구나 사관들이 기록하는 사초는 임금도 자기 시대의 것을 볼 수 없었다.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보위에 오르자 김일소는 사관을 그만두고 이극돈이 성종실록을 편찬할 책임자가 되었다. 이극돈은 선왕 때 사초를 읽다가 자신의 불미스러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극돈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정의왕후, 세조대왕비, 윤씨가 세상을 떠나 모든 백성이 경조의 뜻을 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장관으로서 광기를 불러 연회를 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극돈은 깜짝 놀랐다. 그 기록을 그대로 둔다면 오명은 자손 대대로 전해질 것이 뻔했다. 그는 곧바로 김일손을 찾아가 사초를 고쳐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강직한 김일손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화가 난 그는 복수하겠다고 결심했다. 이극돈은 유자강이 김일손 등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음을 알고 그를 찾아갔다. 이에 유자강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 그들에게 복수할 방도를 강구하면서 사초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보여줘서는 안 될 사초를 복수심에 불탄 이극돈은 불쑥 유자강에게 보여주었다. 사초엔 세종대왕에 대한 기록에서 세조를 비방하는 대목이 많았다. 세조가 자기 아들 덕종의 후궁 건씨를 불렀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라든가, 후정곡이란 슬픈 노래를 듣고 세상 일을 근심한 것이라든가, 황보인 김종서가 죽은 것을 절개를 위하여 죽었다든가, 성종 때 세종대왕의 8번째 아들 영웅대군 부인 송씨가 군장사에서 설법을 듣다가 몸중들이 잠든 틈을 타서 학조라는 중과 정을 통했다는 등등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분노한 유자강은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며 중신, 노사신, 윤필상, 한치영 등을 찾아가 협박했다. 대감들은 세조대왕에게 사랑받은 중신들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갈 참이요? 이 말을 들은 중신들은 연산군이 알면 당장 큰 사건이 벌어질 것은 뻔했다. 하지만 알고도 모른 척한다면 불고죄를 받게 되어 고할 수밖에 없었다. 연산군 4년 7월 1일 노사신, 윤필상, 한치영, 유자강 등은 임금께 비밀을 고하겠다고 청했다. 이 소리에 도승지 신수근이 마중 나왔다. 도승지 신수근은 연산군의 비 신씨의 먼 친척이었다. 그가 도승지로 임명될 때 대신들은 외척이 건세를 휘두를 수 있다고 하면서 반대했다. 따라서 신수근도 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중신들이 배석한 가운데 유자강의 말을 들은 연산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지금까지도 유생들이 너무나 미웠는데 사초에 세조대왕에게 대한 추문까지 기록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연산군은 의금부 경력 홍사호, 도사 신극성 등을 경상도 청도로 급파해 김일손을 잡아오도록 했다. 연산군은 김일손을 친히 국문하겠다며 그를 수문당 앞으로 끌어내게 하였다. 연산군 옆에는 노사신, 윤필상, 한치영, 유자강, 신수군, 주서 이순이 배석하고 있었다. 연산군은 엎드려 있는 김일손을 보고 호령치며 물었다. 내 놈이 성종대왕의 실록을 기록할 때 어째서 세조 때의 일까지 기록하였느냐? 비로소 이극돈이 사초를 임금께 고자질한 것을 알게 된 김일손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역사를 기록할 때에 전황의 사실까지 기입하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관례이옵니다. 허면 세조대왕과 건시에 관한 사건은 내가 꾸며서 기록한 것이냐? 아니옵니다. 그것은 건부인이 조카뻘 되는 허경이란 자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여봐라, 허경을 불러들여라. 국문장에 붙잡혀온 허경은 연산군이 험악한 표정이 놀라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면서 김일손에게 덮어씌웠다. 며칠 동안 연산군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사람들을 붙잡아 국문하던 중
유자강이 소매에서 책 한 권을 꺼내어 바쳤다. 상감마마, 이 책은 김종직의 글이옵니다. 이것으로도 그들이 세조대왕에게 불충한 뜻을 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사옵니다. 연산군이 받아본 책은 조이제였는데 유자강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조이제라 함은 옛날 한나라의 의제가 항우의 손에 사살된 것을 조상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쓴 김종직은 세조대왕을 항우에 비유하고 의제는 단종에 비유한 것이옵니다. 즉 세조대왕께서 단종을 죽였다는 것을 직접 쓸 수가 없어 비유해서 쓴 글이라고 사료되옵니다. 김종직, 김일손 등의 죄상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놈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복수심에 불탄 유자강은 유학자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이렇게 고했다. 김종직과 김일손 등은 신하된 자로서 왕실의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잔당들을 모두 찾아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잔당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7월 26일 연산군은 역도들을 박멸하고 종사를 안정시킨다는 주장 아래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당했고 김일손, 건어부, 권경류 등은 능지처참해 이목, 허경 등은 차명해 그 밖에 나머지 김종직의 친구나 제자들은 형장, 죄인을 신문할 때 사용되는 몽둥이를 때려 먼 지방으로 기양을 보냈다. 이때가 연산군 4년 23세으로 조선시대의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무오사다. 치마폭에 쌓인 왕권. 연산군은 무오사가 있은 직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권을 휘두르면서 천성적으로 타고난 음탕한 새끼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연산군은 왕비 신씨와 궁인 곽씨 외에 윤원에 따를 수구를 삼았다. 이에 따라 연산군이 색을 밝힌다는 것을 알아차린 김효소는 자신의 첨애며 예종의 둘째 아들 제한대군의 여종인 장녹수를 청거했다. 장녹수는 머리가 총명하고 노래와 춤을 잘 췄다. 30세의 나이지만 동안의 자태가 아름다웠다. 첫눈에 반한 연산군은 그녀를 수건으로 봉하였다. 이후 연산군이 장녹수에 빠져 정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자 그녀는 임금을 조종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벼슬자리를 얻거나 임금에게 청을 넣을 땐 비변사보다 장녹수가 지름길이었다. 이로 인해 장녹수 집에는 수많은 사람이 문전청시를 잃었고 청탁을 하기 위해 금은 보화가 줄을 이었다. 어느 해 봄 연산군은 매일 벌어지는 장녹수와의 연애에 염증을 느껴서인지 정업원으로 암행을 나왔다. 정업원은 늙은 후궁들이 살 곳이 없으면 이곳에 와서 여생을 보내는 처소였다. 연산군이 이곳에 온 동기는 젊은 궁녀들이 몰래 빠져나와 살았기 때문에 이들 중에 섞여있는 미인을 찾기 위해서였다. 연산군이 갑자기 나타나자 법당의 비구니들은 동시에 일어나 합장했다. 미소로 대답한 연산군은 여러 비구니들 중 젊고 아름다운 5명을 가리킨 후 나머지는 물러나게 했다. 그런 후 연산군은 비구니들을 범했다. 간신들의 축제 한마당. 시간이 지나면서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가 폐위된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것은 알지 못했다. 이때 가장 신임받고 있는 신하가 처남 신수근이고 이인자가 임사홍이었다. 임사홍은 성종 때에 당상간을 지냈는데 맏아들 임강재는 예종의 사이였고 둘째 아들 임숭재도 성종의 사이였다. 임사홍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아첨을 하였다. 더구나 둘째 아들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임금에게 바쳐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셋째 아들 이미재는 김종직의 제자가 되어 성종 때 생진 시험에 급제하고 연산군 4년엔 대가에 급제했다. 그렇지만 무오사가 일어나 김종직의 제자였기 때문에 귀양살이를 했다. 이미재는 아버지와 형들과는 달리 청렴한 선비였다. 그는 아버지의 집 병풍에 이런 글을 써 붙여 놓았다.
순과 요임금을 받으면 저절로 태평세상을 이룰 텐데 진나라 진시황제는 어찌하여 국민을 괴롭혔던가. 화가 자기 집 담장 안에서 일어날 줄을 모르고 공연이 쓸데없이 오랑캐를 막는다고 만리장성을 쌓았구나. 이 내용은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어 세조를 비방한 것처럼 진나라 시황제의 이름을 빌어 연산군을 조롱한 내용이었다. 어느 날 연산군이 임사홍 집에 암행을 나왔다가 병풍의 글을 보고 노했다. 이 글은 누가 썼느냐? 그러자 임사홍은 사실대로 자신의 셋째 아들이 썼다고 대답하자 연산군이 화를 내며 물었다. 그대의 아들이 이처럼 불초하니 과인이 죽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놈이 불초하나이다. 그래서 미리 전하께 발고해 형벌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비된 죄로 차마 용단을 못 내렸나이다. 부디 살피시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연산군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미제를 의금부에 하옥시켰다가 곧바로 차명에 처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들이 차명을 당하는 날 아버지는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 없이 집에서 연애를 베풀어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다. 한마디로 임사홍이 얼마나 간악하고 냉혹한 인물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소문을 들은 연산군은 더더욱 임사홍을 신임하게 되었다. 연산군 10년 3월 20일 연산군 옆에 시종이 없자 임사홍은 패비 윤씨가 성종대왕의 미움을 받아 패출된 것이 아니라 엄숙이와 정숙이가 투기심으로 인해 패출되었으며 사약을 받고 죽었다고 고자질했다. 연산군은 임사홍의 말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다. 뭐시? 그것이 정말 이랬다? 지금은 엄숙이와 정숙이는 후궁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더구나 선왕의 총애를 받아오던 그들이 생모의 원수일 줄이야. 괘씸하게 생각한 연산군은 분통이 터져 곧바로 대궐로 돌아와 엄숙이와 정숙이를 대궐뜰에 불러내어 호통을 친 후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소금에 절인 후 까치밥이 되도록 산에다 버려두게 명했다. 이 사건으로 대궐은 발칵 뒤집어졌으며 이 소리를 들은 인수대비가 70의 노구를 부축받으며 나타났다. 인수대비가 연산군을 보며 꾸짖었지만 그는 듣지 않고 막말을 내뱉었다. 뭐가 어째? 늙은 것이 뭐라고? 이 말과 함께 연산군은 몸을 날려 자신의 머리로 인수대비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쓰러진 인수대비는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되풀이하다가 기절하고 말았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후 연산군은 정숙이 자식인 안양군과 봉안군 형제를 큰 칼을 씌운 후 옥에 가뒀다. 인수대비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패비 윤씨의 생모 신씨는 자유롭게 대궐을 출입하면서 연산군을 만났다. 이때 사약을 마시고 흘린 피를 닦은 수건을 보이며 윤씨의 유언을 자세하게 전해주었다. 피 묻은 수건을 본 연산군은 미쳐 날뛰었다. 이제야 생모의 최후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연산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찾아 복수하는 일이었다. 그는 춘추관의 패비와 관련된 인물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하라고 명했다. 춘추관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패비사약 심할단자엔 수백 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패비의 사약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이 조사로 가장 먼저 희생당한 사람은 성종 때의 승지를 지닌 이세자였다. 그는 당시 왕명을 받아 약사발을 가지고 갔기 때문이다. 연산군에 의해 귀양을 가던 중 곤양군 양포역에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했다. 이것을 시발로 패비 사건에 연관된 사람은 무조건 대역죄로 다스려 삼족을 멸했다. 이 중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을 받은 사람은 윤필상, 한치영, 한명회, 정창손, 이세겸,
심해, 이파, 김승경, 이세자, 권주, 이극균, 성준 등으로 연산군은 이들을 이륙간이라고 했다. 이들 중 생존해 있던 윤필상, 이극균, 이세자, 권주, 성준 등은 차명을 당했다. 또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전필제 김종직처럼 부관 참시를 한 후 쇄골표풍, 무덤에서 시신을 끄집어내어 허리를 자른 후 그 뼈를 가루를 만들어 바람에 날리는 것까지 자행했다. 이 사건을 갑자사화라고 한다. 부귀영화에 눈먼 간신들의 향연. 임사홍의 며느리며 임숭재의 부인 휘숙옹주는 성종의 서녀로 연산군에겐 섬해가 된다.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은 그녀를 능욕했다. 임숭재는 연산군에게 남의 첩을 빼앗아 바친 아청꾼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부인이 욕을 당하자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는가. 하지만 겉으론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하지만 연산군은 임숭재가 딴 생각을 한다고 의심해 입을 열지 말라는 의미로 쇳조각을 물렸다.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임숭재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또한 연산군은 왕족의 부인이라고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성종의 형님인 연산왕의 백부 월산대군은 옛날에 세상을 떠나자 미모가 뛰어난 부인 박씨는 과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박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저 수줍어만 했는데 그 태도가 연산군을 더 미치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박씨를 승평부 대부인이라는 존호를 내리고 그녀의 아우 박원종에겐 관직을 한 계급 진급시켰다. 박씨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자 세상이 부끄럽다며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박씨는 죽기 전 동생 박원종에게 이렇게 유언했다. 인륜을 거슬린 임금에게 능욕당해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난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청산하려고 한다. 너는 나의 이런 억울함을 꼭 갚아주기 바란다. 연산군 12년 6월 20일에 박씨가 세상을 떠나자 동생 박원종은 분노로 휩싸였다. 그는 이때부터 누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임금을 몰아낼 생각을 가졌다. 연산군이 양화도 월산대군 별장에서 연회를 열고 시를 짓게 하였다. 이때 이조 참판 성희아는 연산군이 너무 못마땅해 우리 임금께선 원래부터 청류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성심원불 애청류라는 글을 지어 올렸다. 연산군은 자신을 조롱한 글이라고 해 성희안을 파직시켜 버렸다. 이후 성희안은 초야에 묻혀 벗들과 술을 마시며 시를 지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연산군이 스스로 뉘우쳐 옳은 사람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연산군은 황혼과 폭정은 날로 심해졌고 급기야 그는 임금을 퇴위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찾다가 박원종의 사연을 듣고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 같은 동리에 사는 군자부정 신윤무와 박원종이 절친한 사이란 것을 알아냈다. 신윤무는 이미 성희안과는 뜻이 통한 동지였다. 이렇게 연결되어 박원종이 합류했다. 이들은 이때부터 극비밀리에 동지들을 널리 구했는데 이조 판서 유순정과 우의정, 김수동을 포섭했다. 연산군 12년 9월 1일은 연산군이 미녀들을 거느리고 장단 석벽에 새로 건축한 정자로 놀러가는 날이었다. 이날 박원종과 성희안이 세운 계획은 임금이 돌아오는 길에 군사를 숨겨두었다가 체포에 가둔 후 임금의 아우 진성대군을 임금으로 추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들은 거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군자부정 신윤부, 전 수원부사 장정, 군기시첨정 박영문, 사복시첨정 홍정주 등에게 명령하여 무사들을 그날 저녁에 훈련원으로 모이게 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갑자기 장단으로 가는 것을 중지하고 말았다. 따라서 거사가 빗나가자 성희안과 박원종은 난감했다. 더구나 무사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간 비밀이 탄로가 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지금 와서 물러설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예정된 대로 거사를 실행하기로 했다.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박원종은 이런 일에 경험이 많은 유자강을 합류시켰다. 제일 먼저 신윤무는 임사옹, 신수근, 신수영의 집에 들어가 때려서 죽이고 개성유수로 재직하고 있던 신수근의 동생 신수겸은 별도로 사람을 시켜서 죽였다. 또 윤영로를 진성대군에게 급하여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무사 수십 명으로 하여금 시위를 주도케 했다. 이날 밤 성희안 등은 도나문 앞에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거나 대궐에서 연산군을 지키고 있던 장사와 시종과 내시들에게 대궐 밖에 일어난 일이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치는 바람에 대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입직 승지 윤장, 조계영, 이후 등은 사변이 일어났다고 연산군에게 알렸다. 그러자 연산군은 활과 칼을 가져오라고 명했지만 그의 명을 따른 사람이 없었다. 현실을 직시한 연산군은 승지들의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갈팡질팡했다. 이때 승지들은 대궐 밖의 동태를 살핀다는 핑계를 댄 후 모두 도망쳤다. 박원종은 장사 수십 명과 함께 대궐로 들어가 연산군에게 옥새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런 후 아첨만 떨었던 전동, 신금손, 강흥, 김효손 등을 척살했다. 그리고 새벽에 국문이 열리자 경복궁으로 들어가 성종대왕이 계비 윤씨를 뵙고 이렇게 고했다. 주상전하께서 임금의 도리를 망각해 천명과 인심이 진성대군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여러 중신들이 대비전하의 뜻을 받들어 진성대군을 모시려 하오니 부디 명을 내려 주옵소서.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비가 이렇게 분부했다. 모든 준비를 예도의 어긋남 없이 거행토록 하라. 곧바로 유순정이 진성대군을 경복궁으로 모셔왔으며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하여 백관의 치하를 받으며 새 임금이 탄생되었다. 이분이 바로 중종이다. 즉위식으로 대궐 안이 떠들썩한 가운데 연산군은 대답 없는 승지만 불렀고 장녹수, 전비, 김기비 등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즉위식이 끝난 후 박원종은 연산군을 찾아와 그가 보는 앞에서 장녹수, 전비, 김기비 등을 체포해 장소를 옮겨 처형했다. 조광지처의 한. 중종이 보위에 오른 것은 19세 때로 그의 부인 신씨는 박원종에게 피살된 신수근의 딸이다. 그래서 즉위식 때 중종과 부인은 각각 희비가 엇갈렸다. 즉위식을 마치고 부인 신씨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역적의 딸이라고 내쫓자고 하면 상감도 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난 임금의 자리를 버리겠소. 어느 날 영의정 유순, 박원종, 김수동, 유자강, 성희안, 유순정 등이 임금에게 나왔다. 상감마마, 신등이 고민해 온 바 역적 신수근의 딸을 중전으로 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씨를 폐하는 것이 옳은 줄 아옵니다. 과인이 경들의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았소. 도저히 그것만은 할 수가 없소. 조광지처를 내쫓는다는 것은 못할 짓이오. 그런자 박원종이 나서서 아뢰었다. 신등도 상감마마의 용심을 충분히 이해하옵니다. 그러나 상감께서는 종사를 위해서 사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하옵니다. 그러자 중종은 더 이상 듣기 싫다며 침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박원종은 포기하지 않고 승지를 시켜 결단을 내려달라고 졸랐다. 그 이유는 훗날 신씨가 원자를 생산해 복수하면 몰살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갔지만 박원종 등은 물러가지 않고 중전을 폐위하라고 외쳤다. 임금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별난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더구나 신씨가 타고 나갈 가마까지 대령하고 있었다. 중종은 힘없는 자신을 원망했다.
그러자 신씨가 울음을 그치고 이렇게 말했다. 상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사옵니다. 이 몸 때문에 용상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얼마 후 박원종은 자신의 처형 윤여필의 딸을 왕비로 책봉케 했는데 이분이 장경왕후다. 그러나 중전 윤씨는 중종 10년 3월 2일에 아들을 낳고 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즉 패비 신씨가 궁중에서 쫓겨난 것도 10년이 되었던 것이다. 비록 박원종이 죽었지만 임금은 다른 중신들이 무서워 단 한 번도 신씨를 찾아가지 못했다. 때마침 담양부사 박상가, 순창군수 김정 등이 영남 학자들과 교제하면서 박원종 등이 신씨를 폐비시킨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 장경왕후가 죽자 또다시 계비 문제가 나오고 있을 때 김정과 박상이 나섰던 것이다. 이들은 후궁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어지럽다고 입을 모았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후궁의 승격보다 패비 신씨를 복위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이때 박상과 김정 등은 상소문을 썼다. 신씨가 폐위된 것은 당시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신수근을 죽이고 그 딸을 왕비로 두면 훈일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정경왕후가 돌아가시고 중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기회에 신씨를 다시 복위시켜 부부의 연을 잇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이다. 만약 숙이 박씨나 다른 분을 왕비로 승격시키면 적통을 고수하는 종사로 볼 때 원자의 위치가 위태로울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 상소문으로 인해 조정은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다. 대사관 이행, 대사원 건민수 등은 반박했다. 상감마마, 이것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옵니다. 태평천하의 이들이 사직을 어지럽혔습니다. 마땅히 이들을 처형해야 하옵니다. 그러자 중종은 중대성을 인정해 영의정 유순, 자의정 정강필, 우의정 김은기, 좌참찬 장순손, 우참찬 난곤 등에게 이 문제를 의논케 했다. 이들은 충분히 의논한 후 중종에게 아뢰었다. 상감마마, 신씨를 다시 세웠다가 만약 왕자가 태어나면 사직이 복잡해지옵니다. 즉 가례한 순서로는 당연 신씨가 원실이고 장경왕후의 소생은 계실의 소생이 되옵니다. 박상과 김정 등은 사직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죄로 엄중히 다뤄야 하옵니다. 따라서 박상은 남원, 김정은 보은으로 기양을 보내 평지풍파가 가라앉았다. 그 후 중종은 윤지임의 딸을 책봉하여 계비를 삼았는데 이분이 바로 문정왕후다. 386 세대들의 순환. 중종은 제2 5년 후 이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조판소에 안당을 임명했다. 안당은 성종 때부터 벼슬길에 올라 연산군 밑에서도 무사히 살아온 인물이다. 그가 이조판서에 앉은 후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실력 있는 선비를 청구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지방에 숨어있던 많은 인재들이 줄을 이었고 조광조 역시 이 중에 한 사람이었다. 청거된 젊은 피들은 사원부나 사관원에서 재직했다. 과거 박상과 김정이 신시복위 문제를 논의하다가 대관들의 반대로 귀양 간 것을 문제 삼은 조광조가 이렇게 말했다. 옳은 일을 상소하는 중신들에게 대관들이 옳지 않다며 벌을 주는 것은 임금에게 상소하는 길을 막는 일이다. 그런 후 건민수와 이행 등을 파직시켜 귀양을 보냈으며 이장군을 대사원으로 김한국을 대사관으로 청거했다. 이 당시 젊은 학자들은 조광조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 조광조는 학문이 높고 덕망이 있어 벼슬길에 나선 지 불과 3년이 되지 않아 부재학에 올랐고 그의 겨울에 대사원이 되어 임금의 신임을 받았다. 조광조는 부재학에 재직 당시 만조 백관들이 결성한 여진토벌을 한마디로 중지시켰다. 판서 고영산이 거만하다며 그의 부하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대비가 소중히 알고 있는 소격서를 혁신하였다. 이후부터 조정의 세력이 점점 젊은 조광조 쪽으로 집중되면서 원로 대신들도 꼼짝 못했다. 조광조의 득세는 김효년이 시작되면서
더더욱 심해지면서 살인과 정객들 간에 반목이 생겼다. 따라서 반대파들은 기회만 있으면 조광조 일파를 조정에서 몰아내기 위해 더더욱 굳게 뭉친 것이다. 조광조 일당은 병인년 반정 때 공신록이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즉 이름이 적힌 공신들 대부분이 아무런 공도 없이 박원종에게 아부해서 등재된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공신록에서 삭제당한 사람은 무려 70여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 역시 조광조 일파를 제거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 이 중에서 희빈 홍씨의 아버지 홍경주도 공신록에서 삭제되었다. 이후부터 홍경주와 난고는 그들을 몰아낼 공작을 펼쳤다. 김효년 어느 날 중종이 희빈 홍씨의 처소를 들렀다. 그때 홍씨는 벌레 먹은 뽕나무 잎을 꺼내 중종에게 보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벌레가 먹은 자국은 주초위왕이라는 글씨 형체였다. 중종이 홍씨에게 물었다. 이 뽕나무 잎은 어디서 난 것이오? 후원에 있는 뽕나무 밭에서 주웠사옵니다. 중종은 당장 입적 승지를 불러 그것의 뜻을 물었다. 이 글을 본 승지는 깜짝 놀라 멍하니 서 있다가 말문을 열었다. 조씨가 왕위에 오른다는 뜻으로 해석되옵니다. 다음날 중종은 신하들을 불러 이것을 보이자 한결같이 조광조를 가리키며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했다. 그러자 중종은 곧바로 이자, 김정, 조광조, 김구, 김식, 유인숙, 박세희, 홍원필, 박훈 등을 잡아들이라고 명했다.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이다. 당시 백성들은 이 사화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홍경주와 심정 등이 꾸며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30대의 청년들로 이상 정치를 너무 급하게 실현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이후 조광조는 능성, 김정은 금산, 김식은 석산, 김구는 계녕, 윤자임은 온양, 박세희는 상주, 박훈은 성주로 기양 보내졌다. 이렇게 되자 수많은 유생들은 떼거리로 광화문 앞에 모여 앉아 통곡했다. 통곡 소리를 들은 중종은 금군을 동원하여 유생들을 몰아내도록 했다. 그러나 유생들은 물러가지 않았다. 이것을 계기로 전국의 민심이 동요되고 중종은 조광조 등을 풀어주려고 했다. 이때 박백은, 정기야 등 무사들이 떼를 지어서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러자 대사원 이항, 대사관 이빈 등이 나서서 조광조 등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 유생들의 등용문인 현량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종은 혼돈 속에 빠지는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 능성으로 기양 보낸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은 섬으로 기양처를 옮기도록 명했다. 지나친 사랑은 독약. 기묘사화 이후 난공과 심정일파가 득세했다. 이들은 정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고하여 숙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 조광조와 가깝던 우의정 안당, 문근, 유은, 유인숙, 정순봉, 신광안, 박영 등을 몰아냈다. 안당은 고향 음성으로 내려가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안당의 아들 척염, 처함, 척은 삼형제는 난공과 심정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외숙 시산정, 권진, 안정 등과 함께 그들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안씨 집안의 서자인 송사련이 발구하여 안씨 일족은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하를 당했다. 송사련이 안척염 형제를 역적으로 고발한 이유가 있다. 당시 사대부 사상이 판을 치고 있을 때라 양반과 상놈의 관계를 몹시 따졌다. 따라서 송사련 역시 외사촌들에게 상놈의 자식이라며 천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조정은 난곤, 심정, 이항, 김극복 등이 판을 쳤다. 그러자 오래전부터 세력을 가지고 있던 김한로가 자꾸만 밀려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부지학 민수천, 장순손 등과 뭉쳤다. 이때부터 조정은 두 당파로 갈라졌으며 기회만 있으면 서로를 헐뜯었다. 더구나 김한로는 자신의 세력을 더더욱 다지기 위해 아들 김희를 효의 공주와 결혼시켰다.
기말로가 대사원을 거쳐 이조판서에 오르자 수많은 조정 신하들이 그에게 줄을 섰다. 이렇게 기말로의 세력이 커지자 난곤일파는 더 이상 내버려둘 수가 없다며 들고 일어섰다. 곧이어 난곤은 대사원 이양을 시켜 상소를 올리게 했다. 기말로는 붕당을 만들어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즉시 그를 파직시키는 것이 옳은 줄 아옵니다. 그 다음으로 홍문관 은교 심사손, 수찬 조인규, 정자 송인수 등도 연이어 상소했다. 이런 상소를 중종도 부마의 아버지라며 듣지 않았다가 그들이 성하에 못 이겨 기말로를 풍덕으로 기양을 보냈다. 이에 따라 기말로는 조정 대신들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기말로를 제거했지만 조정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 말썽을 부렸다. 이양이 우의정이 될 때 이들이 반대하여 취임하지 못했다. 이양이 우의정에 임명된 것이 정해년 1월 난곤이 죽기 바로 한 달 전이었다. 구파와 신파가 대립하고 있던 중 세자 생일날에 사건이 터졌다. 대걸 후원 나뭇가지에 지의 네 다리와 꼬리를 자르고 입과 귀와 눈을 불에 지져서 걸어둔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은 작서의 변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도 중종의 침실 난간에 불에 지져진 지가 버려져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신들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세자 외조부 윤여필이 이것은 필시 세자를 저주한 것이라며 들고 일어났다. 그러자 심정과 자의정 이유청도 범인을 색출해야 된다고 상주했다. 그 다음 날부터 수많은 궁인들을 신문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대비 윤 씨가 경빈 박 씨를 지목했다. 대비는 이유청에게 전지를 이렇게 써서 내렸다. 작서 사건을 내가 문초하여 알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조정이 나서서 문초한다고 하여 믿었건만 범인을 잡지 못하였다. 동궁의 작서는 나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임금 침실의 작서는 경빈 박 씨가 한 것 같구나. 당시 현장엔 경빈만 있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쥐를 갖다 놓았다면 경빈이 틀림없이 범인을 보았을 것이다. 쥐가 움직일 때 상감께서 쥐를 갖다 버리라고 해 시녀가 쥐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자 경빈이 급하게 쥐는 상서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빈은 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고 푸념했다니 이상스럽지 않은가. 더구나 며칠 전 경빈의 딸 해순 옹주가 비자들과 함께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목을 베어 죽이는 신용을 하면서 작서를 발설한 사람은 이렇게 죽인다고 하며 몹시 꾸짖고 떠들며 저주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박빈을 패하여 서인으로 복성군은 자코를 삭탈시켜 궁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빈 박씨와 연관된 이조판서 홍수, 예조참판 김극계, 문학 홍서주, 병조자랑 김헌윤, 박빈의 친정아버지 박수림, 그의 오빠 박인영, 박인정 등도 모두 벼슬자리에서 쫓겨났다. 박빈은 경상도 농촌에서 자라난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다. 연산군 때 채용사에 의하여 징발되었다. 연산군이 쫓겨난 후 그녀와 징발된 여자들 모두가 반정공신 박원종에게 하사되었다. 박원종은 이 중에서 미모가 가장 뛰어난 박빈을 중종의 후궁으로 바쳤던 것이다. 중종은 제2가 39년이고 57세의 나이로 승하했다. 그의 뒤를 이어 30세의 보위에 오른 이가 바로 인종 임금이다.